예, 이제 그 로마 제국 참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기원전 27년이군요. 27, 그러니까 기원전 정식적으로 출범한 게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뭐 지엄하신 분이죠. 지조 말하자면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된 게 27년이니까 기원전 27년에서 470년, 500년을 갔는데 참 제국이 500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웁니다. 알렉산더 제국도 있고 몽고가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몽고가 우리 이제 이쪽 그 동아시아 사람들로서는 몽고의 그 정복기 나중에 13세기 1250년에 그 몽고가 서유까지 진출해서 정말 그 유럽인들을 정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놨는데 몽고 제국도 이렇게 오래 못 갔는데 로마 제국이 500년을 갔습니다. 500년 정말 이거 대단한 건데 그 로마 제국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 쪽에서는 그리스를 첫째하게 받아들여서 예술은 물론이고 그리스 로마 미술만 쓰고 로마 미술 대신에 또 로마 제국이란 말도 그리스 로마 제국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그리스의 영향이 큰데 자관 그래도 또 로마의 나름대로의 특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로마 역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로마가 이제 이렇게 7개 언덕 여기 보시면 7개 언덕이고 바티칸은 성박이었습니다. 성박도 한참 성박이죠. 나중에 이제 들어오죠. 여기 테베레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였다. 강 건너 있고 바티칸은 이제 지금은 유명했지만 나중에는 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티베르 강 또는 테베르 강을 이렇게 로마가 이렇게 근데 아주 중요한 강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그 늑대 로물루스랑 레무스 형제를 늑대가 키워서 이게 카피톨리노 언덕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는 늑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에투리아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세 때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요새는 그 뭐 그런 걸 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재료가 있더니 이거는 12세기에서 15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로마를 상징하는 그 조각상이죠. 이 카피톨리노 늑대 또는 캄피돌리오 늑대라고 하는데 카피톨리노 그 박물관이 있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로마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시에나라고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도시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어떻게 말하느냐 이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무스의 아들들이 거기도 두 아들입니다. 도망쳐서 시에나로 도망쳐서 흰 늑대의 도움을 받아서 시에나를 건설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에나의 늑대입니다. 시에나의 늑대인데 하여튼 그런 신화가 있었고 이제 어느 나라 자기 신화를 만드는데 로마는 뭐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 선조가 제일 위에 있다. 더 오래다. 이게 더 위대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로마는 뭘 만들어냈냐? 트로이의 왕자. 그러니까 그 미케네 문명 그리스 본토에 진 트로이 문명의 트로이의 왕자 아이네이아스가 이렇게 트로이가 멸망할 때 자기 아버지를 얻고 도망쳐서 로마를 나중에 건국했다는 게 베르길리우스 로마의 위대한 서사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는 그 서사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 못지않게 오래된 트로이의 왕자의 후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신화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게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번에 봤죠. 오디세우스도 그 오디세우스 신화에 나온 호메로스 이야기 나온 것을 여행 다닌 걸 다 분석을 했는데 아이네이스도 말입니다. 베르길리우스도 그걸 흉내냈겠죠. 그 아이네이스가 돌아다닌 길을 딱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로마로 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로마의 건국 신화는 트로이의 왕자가 탈출해서 로마를 건국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 이야기 전에 에트루리아. 로마 초기에는 에트루리아라는 지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국가입니다. 로마도 뭐 도시국가로 출발했죠. 에트루리아가 지금의 토스카나. 지금 피렌체가 있는 토스카나 지방. 로마보다 좀 여기 로마가 있죠. 이 토스카나 지역의 에트루리아의 도시국가들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훨씬 더 강해서 이 에트루리아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에 로마한테 이제 말하자면 합병을 당하는데 그때는 에트루리아가 훨씬 더 중요해서 이 에트루리아에 대해서 잠깐 보시고 하겠습니다. 이 에트루리아의 모습인데 이제 당시에 이탈리아 반도를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남부 이탈리아랑 시칠리아는 그리스인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로마인들은 정말 너의 시작은 미미했지만 뭐 끝은 창대했느냐 완전히 그겁니다.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시작됐고
에트루리아가 훨씬 더 큰 족이고 그 위로는 켈트족이 있었습니다. 켈트족이. 근데 이 에트루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인과 마찬가지로 해상 무역을 로마는 근본적으로 육지 국가였습니다. 물론 항구가 있죠. 그 오스티아라는 항구가 있지만 로마는 근본적으로 육지 국가에다 나중에 이제 카르타고랑 전쟁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에트루리아도 마찬가지로 해상 무역을 많이 하고 그리스랑 교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북유럽으로도. 그래서 에트루리아 미술 역시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에트루리아 문명에서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무덤에 부장품을 많이 남겼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런 테라코타로 만든 관입니다. 테라코타로 관을 만들고 근데 이제 화장하고 매장하고를 같이 했대요. 화장하는 사람도 있고 매장하는데 화장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화장에 화장제를 넣고 위에다 이렇게 부부의 상인데 다른 게 뭡니까? 이거는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리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뭐냐면 그 심포지움에 그러니까 드링킹 투게더 그 연회에 참가하는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다정하게 연회에 참가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그리스 시대 봤지만 그리스 시대는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남자들끼리 같이 여자를 데리고 가진 않았죠. 여자는 집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에트루리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 부장품들이 많았다. 무덤에서 발굴된 부장품인데 대표적인 게 이런 관입니다. 근데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돌 조각이 많지 않습니다. 그 에트루리아 지역에 유명 대리석 선지가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돌 조각이 많고 테라코타 그것도 전부 칠을 해서 거듭 말씀하면 다 칠을 했습니다. 그 고대 조각들 칠을 해가지고 이런 부부 조각들 이게 유명한 게 많은데 작품 수준은 분명히 그리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그리스 조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인물보다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어떤 아이디얼한 어떤 규범적인 얼굴을 그대로 그렸다는 거죠. 어떤 실제 인물을 그렸다. 그러니까 죽은 부부의 얼굴보다는 그 이상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 정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런 그 관우에 테라코타 관우에 부부의 조각한 게 이게 나중에 이제 기독교 시대도 영향을 주죠. 로마 시대도 이 석관 돌로 만든 관은 그리스에도 없진 않은데 그것도 돌로 만든 관도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왕릉에 비석이나 이런 거 돈 엄청 듭니다. 그거 고관대작 아니면 송덕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돈 엄청 듭니다. 돌로 조각을 하고 그 석재를 구하기도 어렵고 운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석재의 무게가 몇백 킬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운반해요? 옛날에 기중기도 없는데.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 조각이 돈이 많이 드는데 로마 시대, 석관은 로마 시대에 꽃을 피워서 제가 석관은 따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에트루리아에서는 석관은 없고 테라코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에트루리아는 거듭 말씀드리죠. 이 무덤을 중심으로 주로 발굴이 많이 되는데 이 벽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연회 장면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언제 만든 거냐면 5세기 후반, 기원전 5세기 후반에 만든데 길이가 3.5m, 3.3m고 높이가 2.2m 되는 무덤을 발견되는데 이걸 표범의 무덤합니다. 표범. 위에 표범이 장식화되어 있죠. 근데 그림 수준은 분명히 떨어지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심포지움이죠. 이런 의자를 이거를 이제 일종의 카우치죠.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식사를 이런 데서 했습니다. 연회를. 여기서 왼팔, 그러니까 되게 오른손잡이가 왼팔을 기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식당을 모여서 하는데 이게 부장품입니다. 무덤 안인데 이게 부장품들이 쫙 있죠. 무덤에는 부장품이고 여기 뒤에 나와 있지만 남자랑 여자랑 심포지움에 그러니까 드링킹 투게더 연회 같이 참석인데 이게 연회 장면인데 이게 이제 망자를 그릴 때 망자의 모습을 그려가지고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회에 참가했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영생을 기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고 이 차이가 뭐냐면 이게 이제 붉은 거 약간 붉은 게 남자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얀 건 여자입니다. 그죠?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있다. 세 부부가 같이 있고 물론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남자 시중을 든 애들은 나치를 그렸지만 여자도 옷을 입고 있고 남자도 하반신은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죠. 왜 저번에 여러분 다이버의 무덤, 파에스툼, 이탈리아 남부
마그나 그라이키아 그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 봤지만 거의 뭡니까? 이런 똑같은 장면이지만 남자들끼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투리아는 다르겠죠. 여성의 지위가 확 다른 겁니다. 여성이 남성이랑 같이 동등하게 연애에 참석하고 이거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에 그 망자를 기리는 건데 아까 이거나 또 아까 그 테라코타 관의 조각이나 에투리아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림 수법이나 기법이 그리스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또 에투리아 항아리도 그리스의 항아리 기법을 검은 그림 기법, 붉은 기름 기법을 받아들였는데 수준은 분명히 떨어지지만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여성하고 남성하고 동등하게 그리고 표시 표현이 됐다는 게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투리아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런 부장품들을 쫙 한 건데 되게 이런 식의 카우치에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 이게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카우치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에투리아를 상징하는 동물이 아레초의 키메라고, 아레초는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 근처에 있습니다. 키메라라고 전설적인 동물입니다. 이 머리는 사자고 염소, 뱀의 꼬리 이렇게 이게 이제 에투리아에 제작된 청동조각입니다. 청동사회로 봅니다. 기원전 400년권인데 난주에 좀 복원했지만 이 아레초의 키메라는 에투리아에 시대에 제작된 게 맞습니다. 아까 그 늑대, 로마를 상징하는 늑대는 중세에 제작된 거, 이거는 아래쪽의 키메라는 에투리아에 제작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에투리아 이제 아주 역동적으로 잘했죠. 그렇지만 조각의 전파적인 수준이나 그림의 수준은 그리스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관이나 테라코타 관이나 무덤의 벽화에서 그리스 문화는 다른 점, 여성의 지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가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포에니 전쟁이죠. 물론 다른 전쟁도 많지만 저 유명한 포에니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가 이제 우리가 보통 고대를 선사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미노스 문명, 크레타나 미케네 문명 빼고 고대 그리스, 고대가 8세기에서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멸망 때 이제 5세기까지 시작된 고대를 한정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노스 문명이나 미케네 문명도 고대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는 뭐 좀 이론이 있으니까 그리스가 본격적으로 문자 문명에 접어든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아르카이 그리스에서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명하는 5세기까지를 우리가 넓게 한 그 1300년 정도를 고대를 볼 때 고대 세계전쟁이 뭐냐? 세계대전. 우리가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포에니 전쟁을 고대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전쟁입니다. 당시에 이제 저번에 봤지만 빨간 것이 그리스가 건설한 식민도시고 노란 것이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도시죠. 페니키아도 아테네인들 못지않은 해상 강국이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카르타고라서 카르타고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게 포에니 전쟁이 1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서부 지중해, 그러니까 동부 지중해는 그리스 쪽이니까 지중해 서지중해 무슨다. 로마가 이제 대충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습니다. 에투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대충이고 그렇지만 시칠리아 여기 지금의 코르시카나 이런 데는 전부고 스페인 남부까지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일종의 제국이었죠. 그 로마는 이탈리아는 요거밖에 안 났는데 이상한 싸움에서 시라쿠사 지금의 시라쿠사에서 시작된 이상한 싸움으로 계기로 로마랑 카르타고가 3번에 걸친 정말 세계 대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전에서 로마가 이겨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게 1차 포에니 전쟁에서 포에니가 피디카인데 카르타고라 그러니까 페니키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왜 포에니 전쟁에 붙냐? 로마랑 카르타고로 싸우는데 왜 포에니 전쟁에 붙냐면 카르타고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이 그 건설한 도시에서 페니키아에서 온 단어가 포에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차관 1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 섬들 코르시카나 사르디냐나 시칠리아를
카르타고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1차 포니 전쟁이 끝나고 로마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대적인 사건이죠. 이게 해전으로 시리아 섬을 둘러싸고 해전으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다들 로마는 뭡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육지에서 하는 싸움을 잘합니다. 그 로마의 그 군단, 레기온이라고 부르는 군단이. 근데 이 해전에서 해상 강국인 카르타고를 이겼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처음엔 다 로마가 질 줄 알았다는 거죠. 시리아의 시라쿠사를 이제 그것 때문에 벌어진 전쟁인데, 그래서 1차 전쟁에서 그 카르타고가 지고 이거 뺏깁니다. 그래서 2차 포니 전쟁이 제일 유명한 전쟁이고 그게 그 유명한 한니발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페니키아 상인들이 이렇게 거기서 카르타고를 건설했고 여기를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1차 포니 전쟁이 끝나고 로마가 정말 예상과는 달리 다 주변 사람들은 로마가 해상전이니까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로마가 이겼죠. 정말 다 그건 정말 그거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로마가 카르타고한테 전함 건설을 못 하겠어요. 전함 건설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한니발의 아버지가 요로 진출했습니다. 스페인 북부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의 남부는 카르타고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함이 없으니까 한니발이 이제 그걸 돼서 여기서 성장을 해가지고 일로 가가지고 여기를 키워서 이렇게 건너가죠. 정말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제국 정복만큼은 안 되지만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죠. 한니발이 로마를 치러 갈 때 전함이 없으니까 전함을 못 건조하게 만드니까 요 스페인 남부를 따라서 프랑스 남부를 거쳐서 알프스를 건너갔단 말입니다.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정말 대단한 드라마죠. 이것도 정말 이것도 대단한 거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게 알렉산더 대왕 군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의 전술, 그 다음에 한니발의 전술. 이게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당시의 지중해 판도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 디아도코이, 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우스 왕조나 셀레우코스 왕조는 좀 남아있고, 페르가몬 왕국이 조그맣게 있고, 그리스나 마케도니아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혼돈이 이렇게 3세기 이렇게 됐었는데, 2차 포니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때에서 프톨레마우스 셀레우코스인데, 지중해 핵심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갈리아족, 켈트족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한니발이죠. 한니발이 어떻게 했냐? 이 스페인 남부를 거쳐서, 프랑스 남부를 거쳐서 알프스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알프스를. 그래가지고 로마로 쳐들어와서 이탈리아를 반도로 쳐서 연전연승, 한 번도 안 지고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는 정복시키지 못했죠. 로마는 정복시키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니발 군사가 연전연승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키피오가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싸워서는 안 되겠으니까 한니발을 참 이것도 작전이 기가 막히죠.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한니발군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을 유인합니다. 어디로? 카르타고로 본토. 그러니까 한니발이 로마의 본토를 휩쓸었을 때 스키피오는 일로 쳐들어가서 한니발의 본국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카르타고에서 한니발한테 들어오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니발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니발이 마지못해 들어가가지고 싸워서 여기서 스키피오가 그 유명한 이게 한니발이 알프스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코끼리가 진짜 이렇게 많이 떨어졌대요. 코끼리가. 이 알프스가 보통 기고 또 여기 알프스가 산지만 험악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알프스에 거주하는 산악족들이 계속 한니발 군을 공격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내려가서는 그 단단해지만 쇠를 벼릴 때 두드리 그 단단해진 전서 로마 이탈리아 반도로 아주 그냥 쓸어버렸죠. 정말 연전연승인데 단 하나 로마 그 도시 잔치는 포위하는 걸 한니발이 그걸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로마같이 단단한 성을 공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들이 아무래도 불리해질 수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 한니발의 군대를 묘사한 그림인데 정확한 그림은 아닐지라도. 근데 이게 이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죠. 그 스키피오가 정말 위대한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니발이 나중에 스키피오랑 만납니다. 실제로. 나중에 전쟁이 끝났는데 한니발이 도망가 있을 때 거기서 만났는데 한니발이 세 번째로
위대한 전략가로 친 게 스키피오입니다. 스키피오가 이 자마, 이 카르타고 본국을 가서 위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작전도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한니발이 이제 건너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를 건너면 많이 약화되죠. 근데 스키피오는 여기 가서 또 여기 누미디아라고 이쪽 부족을 포섭해가지고 결국 한니발을 물리칩니다. 이것도 알렉산더의 정복전 못지않게 제2차 포에니 전쟁도 정말 대단한 드라마인데, 이제 한니발, 그러니까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의 코크리 군대랑 스키피오랑 여기 누미디아라고 여기 기병, 말 타는 기병이 이렇게 유명하답니다. 그 연합군이 결국 한니발 군대를 이겨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죠. 다 뺏깁니다. 그 이제 스페인 남부도 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한 번 더, 한니발이 이제 떠나고 죽은 다음에, 스키피오도 죽은 다음에, 한 번 더 포인전쟁에서, 포인전이 3번 일어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로마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렸다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린다는 우리 동양에도 있는데, 이 서양에도 신의 노염을 산 곳은 소금을 뿌린다 해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소금을 뿌려버렸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시 로마가 카르타고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다시 건설을 하지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카르타고 제국은 3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하고 완전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거기다 소금을 뿌렸을 정도로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포에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점령하고 로마가 동지중해는 뿐만 아니라 서지중해는 물론이고 스페인 남부도 차지하죠. 서지중해는 물론이고 동지중해까지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국을, 그러니까 아직 제국은 아니죠. 이렇게 로마가 이제 전성기를 누릴 때, 기원전 2세기에 이제 140 몇 년에 요 그리스 반도도 점령을 하거든요. 요때 기원전 73년에 로마를 뒤흔든 큰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파르타쿠스 난입니다. 이 검투사들의 난이죠. 검투사들이 다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뭐 검투사들이 다 노예인데, 검투사는 노예도 있었고, 검투사가 굉장히 인기 직종이었습니다. 물론 생명의 위험도 있었지만 굉장히 인기 직종인데, 그 검투사들의 반란으로 되는 스파르타쿠스, 이게 스파르타쿠스를 이제 뭐 그린 조각이죠. 고대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미소의 전통에 따라 나신으로 그렸는데, 그걸 그대로인데, 스파르타쿠스 검투사들이 중심으로, 물론 전제 반란이 있기가 노예들이 전부 가세했습니다. 로마 인구의 노예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아테네 인구가 40만인데 노예 인구가 거의 2, 30만에 한 20만, 10만, 15만 그 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도 노예 인구가 대단했다는데, 그 노예들이 가사해서 로마 정규군들을 깨고, 노예들은 나중에 요거를 시체화성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 로마 군단하고 로마 정규 군단하고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이 반란군하고 평지에서 대회전을 벌이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현대에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그걸 이제 이렇게 가상 게임을 해보니까, 육지에서는, 특히 평지에서는 로마 군단이 제일 셌다는 겁니다. 평지에서는. 근데 이제 로마 군단이 로마에서 이 반란군이 이 시체로 도망가는 배를 구하는데 그걸 배를 못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평지에서 붙어가지고 반란군이 지죠. 근데 이때 기원전 73년에서 71년까지 2년 동안 벌어지는데,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정말 로마를 휘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대단히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로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인들이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을 기원전 3세기부터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페아가도입니다. 이 아페아가도가 여기서 로마에서 동쪽에 그러니까 브렌디시크라는 이 도시까지 가는데, 이게 엄청난 길인데, 요 로마에서 말이죠, 카푸아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길이가 160km입니다. 168km.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완전히 로마에서 카푸아 가는 이 도로를 건설해 놨는데, 이걸 이제 비아 아피아인데, 아피아 가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도인데 다음에
다음 시간에 로마의 그 제국이 그때 길 이야기를 할 때 얘기했는데 로마에서 여기 카푸아까지 168km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 되죠. 거기에 무려 6,000명 스파르타쿠스 반란군 6,000명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죠. 이제 제국의 힘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제국이 아니지만 뽐때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형, 근데 이 십자가 이거는 이제 상상도 합니다. 십자가형을 할 때는 자 나치로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굉장히 고약한 벌입니다. 이게 사람이 금방 죽지 않거든요. 여기 매달려서 거의 이틀 정도 걸려서 죽는데요. 탈진해서 죽으니까 정말 악독한 형벌인데 정말 악독. 이게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거를 폐지했다 그러죠. 예수인데 이 168km에 이른 그 고속도로에 경부고속도로에 서울에서 대전 사이에 6,000명을 십자가형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으로 간 거죠. 제국으로. 그래서 포에니 전쟁만큼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도 굉장히 로마가 결정적으로 제국으로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1960년에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그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죠. 스탠리 큐브릭이 1960년에 그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영화도 리메이크 되고 있지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60년에 만든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지만. 근데 이제 그때 로마가 제국으로 가는 결정적인 때 스파르타쿠스는 난이 끝나고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함으로써 카이사르가 기원전 100년에 나서 44년에 기원전 4니까 56세에 살았는데 정말 로마 제국으로 가는 토대를 건설하고 암살당하면서 황제가 되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카이사르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모습입니다. 카이사르가 자기의 이제 말하면 그 업적을 쌓기 위해서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를 정복합니다. 이 갈리아 정복해서 카이사르가 글도 잘 썼습니다. 이 갈리아 정복기라는 글을 씀으로써 이게 굉장히 유대한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상병 선생이 그걸 번역을 하셨죠. 천병희 선생이 갈리아 정복기를 번역을 하셨는데 이 갈리아 정복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그러니까 이 프랑스 지역, 이걸 이제 갈리아 로마인들이 불렀는데 이 갈리아 지역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서술인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학 작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셔서 갈리아 정복이 약 8년을 걸렸습니다. 그거를 다 서술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그걸 당했는데 물론 과장된 것도 있지만 이 갈리아 정복기가 알렉산더 대왕도 그런 정복기를 남기진 않았죠. 알렉산더 대왕은 조각가랑 건축가랑 미술가를 데리고다녀서 많은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 기록은 안 남겼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또 한니발도 그 따라다니는 그리스인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 비서가 전쟁을 기록했습니다. 전쟁을 기록해서 이제 한니발 전쟁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그리스인이 했다는 걸 한 번 더 지적해 두고 싶고 카이사르는 근데 자기가 라틴어로 갈리아 정복기를 썼는데 그러면서 로마가 이게 이제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을 때 로마의 영토입니다. 이제 제국이죠, 완전히. 그죠? 이 갈리아 땅을 잡았고,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죠, 나중에 제국시대. 스페인의 대부분을 잡고, 북아프리카 들어갔고, 요 파란 거는 이제 마침 자기들이 친교를, 그러니까 자기 편입니다. 로마 편입니다. 이쪽은 아니지만, 이미 제국으로, 기원전 44년에 로마니까, 정말 한니발, 포에니 전쟁이 시작될 때 요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던 로마가 이렇게 제국을 커서 장차 지중해를 이제 제국으로 형성되죠. 그 다음에 있던 게 이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를 만납니다. 그 카이사르가 폼페이스를 쫓아서 이탈리아 왔을 때 이제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즉위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27년에 로마 제국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된 거죠. 제국이 됐는데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되는 그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안토니우스입니다. 근데 안토니우스가,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랑 제국을 양분을 합니다. 근데 안토니우스가 동쪽을 차지해요. 왜냐면 동쪽이 더 경제적으로 풍요했거든요. 제가 거듭 강조한 동쪽은 오리엔트랑 교육 때문에 페르가몬도 마찬가지지만 동쪽이 훨씬 물자가 풍부했고 특히 이집트는 이탈리아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밀을 이집트에서 주로 구해다 먹었어요. 시리아도 중요하지만 이집트가
로마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정통 군인 출신입니다. 유리우스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죠.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몸도 유약했고 나중에 이제 아그리파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이걸 차지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잘 사는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전략적 실수였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밀리다가 이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난 장면이고, 이 악티움 회전, 기원전 30년의 악티움 회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랑 안토니우스의 군대랑 싸워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김으로써 이제 이게 악티움 회전을 그린 겁니다. 기원전 30년에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벽화론도 그린 거죠. 자살해서 이건 이제 훨씬 낭만적으로 그린 거죠. 그죠? 클레오파트라 아주 유효하고 어떤 성적 매력을 광조해서 이제 이건 나중에 그림이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지존이라는 뜻입니다. 지존. 지극히 뭘까? 지극히 존엄한 자. 지극히 존엄한 자죠. 그러니까 황제인데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동상입니다. 이것도 청동상을 복제한 대리석상인데, 길이가 높이가 2m 8cm니까 지금 사람 키하고 좀 비슷하게 크지만,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대리석상인데, 이것도 이렇게 채색을 했다는 거죠. 원래 지금 다 빛이 밝지만 채색했는데, 이것도 원래는 청동상을 복제를 한 겁니다. 없어지고 이렇게 아주 화려한 조각을 했는데, 이런 조각의 솜씨가 전부 그리스에서 받아들여서 그레코 로만 아트, 그리스 로만, 우리가 지금은 로마 미술 하지만 원래는 서양학자들의 상당수는 그리스 로마 미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출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하에 기원전 20년에 로마 제국이 출범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을 정복하죠. 이제 이건 서기에서 43년에서 84년에 영국을 쳐들어갑니다. 유리우스 카이사르도 갈리아를,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정복했을 때 영국을 잠깐 건너갔었어요. 그렇지만 정복을 하지 않고 돌아오는데 44년에서 84년에 영국을 정복하는데 다 가지 않고 스코틀랜드는 놔두고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벽을 건설한데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44년에서 84년까지 영국을 건설해서, 여기는 아직 아우구스투스 시절에는 영국은 아직 아닙니다. 북아프리카 전부랑 스페인, 프랑스 지역, 그리고 라인강하고 다뉴브강, 로마 제국의 북쪽 경계선은 라인강하고 다뉴브강이다. 그건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고, 이제 영국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누구냐?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전성기가 기원 2세기입니다. 100년에서 200년 사이. 그때가 로마 제국이 제일 전성인데, 그때 전성기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입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고,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117년에 로마 제국의 모습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못지않게 북아프리카 전체,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일부까지, 여기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넘어가진 않고, 여기에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흑해를 둘러싸고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국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다음으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또 전성기를 잇게 돼, 5현제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랑 하드리아누스 황제인데, 재밌는 건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이탈리아 출신이 아닙니다. 스페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의 개방성이죠.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뭡니까? 부모가 다 아테네인이어야 아테네로 받아들이는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다르고, 나중에는 저 아프리카 루마니아 이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도 황제가 되죠. 하드리아누스도 트라이아누스가 발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국이 말이죠, 이 적자생공,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는 전혀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인척관계 있긴 있죠. 아버지가 외삼 이렇게 약간 있는데, 아드리아누스인데 트라이아누스가 하드리아누스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키워서, 그래서 영국은 다 가지 않고 맨 처음에는 더 위쪽으로 스코틀랜드에 쳐들어갔었는데, 여기 중간에 에든버러 아마 근처 겁니다.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세워서 여기까지가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스코틀랜드는 빼고 하드리아누스 방벽이 있는 여기까지가 로마 제국에서 이 대제국을 겪고,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2세기는
기원 후 200년까지는 잘 나갔는데 3세기 되면서 로마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세기에는 로마족이 3분됩니다. 로마 제국하고 여기 갈리아 제국, 그 다음에 팔미라, 나중에 팔미라를 한번 이야기할 때 팔미라도 제국이 3등분 됩니다. 그래서 로마족이 크게 3세기에서 이제 3세기를 뭐라 하면 군인 황제 시대입니다. 제국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국에서 군인이죠, 군인. 미국도 지금 미국이 제일 중요한 게 미국 군사력 아닙니까? 군사력. 로마도 마찬가지다. 군사력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변방을 지키는 라인 군단하고 다뉴브 군단이 제일 셌습니다. 이들이 경쟁적으로 황제를 옹집합니다. 그래서 3세기를 군인 황제 시대입니다. 군인들이 계속 황제를 갈아치우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렸죠. 로마 제국이 크게 흔들리고 이때 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전파된 게 기독교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그 전에 네로 왕제 1세기나 예수에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로마 제국이 흔들릴 때, 즉 기원 후 3세기부터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근데 그 3세기의 위기를 끝낸 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군인 황제 시대를 종식하고 284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등극인데 이 사람 역시 군인 출신입니다. 라인 군단인가 뭐 하여튼 그 다뉴브 군단이냐 그 군단 군인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황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황제를 종식시켜서 어떻게 했냐? 지금 제가 그걸 못 보는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 제국을 4등분합니다. 정식으로 분리하지 않고 4명의 황제가 통치하게 합니다. 그걸 이제 테트리아키아죠. 테트에서 이 사두 정치합니다. 우리말로 그걸 사두 정치인데 이 사두 정치의 황제, 그러니까 크게 동로마랑 서로마를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하지는 않지만 가르고 서로마에서도 황제랑 일종의 부황제, 동로마에서 황제랑 부황제다 황제를 4명을 둡니다. 4명을 둬서 그 사두 정치를 하는데 이 사두 정치를 조각한 그 조각이 있습니다. 이 조각이 337년에 300년에 바남으로 제작된데 130cm짜리인데 이 사두 정치를 기념하는 조각입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군인 황제 시대를 끝내고 로마 제국이 너무 커서 통치하게 되니까 황제 4명을 내서서 사두 정치를 하다가 이 사두 정치를 끝내고 등극하는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이 좋게 생겼죠. 엄청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도 황제였죠. 아버지도 사두 정치의 이익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2년에 밀비우스 전투라고 로마의 교회에 있는 다리인데 이 다리에서 다른 황제 하나를 이김으로써 로마 제국을 천하통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을 꿨는데 예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천사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완전히 지원하는 그림인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사실적이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극화한 그림이고, 그래서 이렇게 밀비우스 전투에서 이런 십자가에 의지해서 적군을 격파하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이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2년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거의 4등분 되지는 않았지만 4명의 황제들이 난립하던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천하 통일하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죠. 근데 그건 콘스탄티누스 황제 혼자 한 건 아닙니다. 혼자 한 건 아닌데 기독교를 공인데 기독교 이미지 워낙 커지고 제국이 너무 약해졌고, 그 다음에 330년에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했는데 이 하기야 소피아,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에 가면 이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 이제 이렇게 턱수염을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 모르지만 황제들은 턱수염을 기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안 길렀는데 네로부터는 황제를 길렀다는 거죠. 근데 네로는 턱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아테네인들은 턱수염을 길렀죠. 근데 로마 황제들은 턱수염을 안 길렀는데 나중에 길렀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을 330년에 건설하면서 337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차지하고는 로마 제국인데 이것이 이제 오래 못 가죠. 이것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사망한 다음에는 로마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395년에 정식으로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으로 양분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두 정치 때도 약간 분리가 됐었지만 정식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395년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은 급격하게 이민족, 게르만족의 침입에 휘둘리면서 분해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게 이 게르만족은 100년부터 500년까지 끊임없이 로마 제국을 침략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이제 4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게르만족이 사방을 휩쓸면서 다니면서 뭐 프랑크족, 앵글로색스족, 서고트족, 동고트족, 뭐 반달족들이 해가지고 동로마 제국은 비교적 건설해 남았는데 이제 이게 게르만족들이 이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이렇게 휩쓰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410년에 서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합니다. 이거지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로마의 그 작가들이 남긴 저수를 보면 정말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된다. 서고트족이 로마시를 대대적으로 약탈합니다. 아주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이제 상황인데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는데 이때 그 많은 저술가들이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410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476년이지만 이미 410년에 이미 로마 제국은 멸망했다고 봅니다. 예, 서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기원전 380년, 90년에 켈트족이 한번 로마를 약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00몇 년 만에 약탈을 당해서 제국이 멸망이 다가왔던 거여서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남아서 이미 서고트족, 반달족, 부르군트족 이런 게르만족이 차지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남고 비잔틴 제국은 남고 그러니까 동고트족, 서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이들이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갈라먹습니다. 앵글로삭슨족. 이제 여기서 서유럽이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기원 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종식을 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세 또는 유럽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볼 텐데 그래서 476년을 공식적으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봅니다. 그 자리를 다양한 게르만족들 우리는 이제 앵글로삭슨을 제일 많이 하지만 게르만족들이 원래 주 종식은 반달족하고 고트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걸 차지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끝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장황했지만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로마 제국의 인프라스트럭처랑 건축물이나 이런 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